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박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4학년도 수시 전형 중에 논술 전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 잘 한번 짜보시면 될 텐데, 먼저 얼마만큼 선발 규모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요. 올해 이제 동덕여대라든지 삼육대, 한신대가 이제 논술 전형을 신설함에 따라 이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논술 전형 선발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20명가량 늘어났고요. 그리고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 같은 경우는 한 70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한양대 에리카하고 의예과 그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울산대 같은 경우는 올해 논술 전형을 폐지하였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논술 전형에 대한 경쟁률은 최근에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여기 지금 성균관대를 포함해서 한양대까지 주요 상위권 대학 논술 전형 3기년도치 이제 경쟁률 비교 그래프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논술 전형의 선발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권 대학에 대한 논술 전형의 관심은 뜨겁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은 논술 전형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논술 전형 경쟁률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세입니다. 그래서 좀 하락한 대학들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 소재 대학 같은 경우 특히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경쟁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구나. 나도 좀 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크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수능 최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논술고사 출제 유형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논술고사 성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경쟁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수능 최저 기준인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수능 최저 기준은 논술 전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단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최저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이 등급합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개 등급합 4냐 아니면 2개 등급합 5냐에 따라서 이 충족하는 비율이 달라지고요. 반대로 이제 3개 영역 같은 경우는 2개 영역을 이제 적용할 때보다 더 충족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충족 비율을 보시면 좀 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가 까다로운 경우일수록 이 충족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 너는 나 닮아서 좀만 하면 돼. 야, 2합 4 너 충족할 수 있어. 또는 뭐 3합 5 또는 3합 6 충족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자녀분들한테 자신감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애들 생각은, 표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막연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께서는 1차적으로 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실 때는 그만큼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고려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연 계열도 인문 계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2개합 5, 4를 반영했을 때 각각 이 충족 비율을 보시면 각각 한 10% 이상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대학의 논술 전형을 지원하실 경우는 특히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역으로 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대학의 논술 전형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1차 필터를 통과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의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열심히 여러분들께서는 수능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주요 대학, 경희대하고 이제 동국대를 제가 이제 가져와 봤는데, 이 수능 최저 기준 충족에 따라서 얼마만큼 실제 경쟁률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지를 보시면
먼저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학과들이 있지만 일단 철학과하고 간호학과 자연계열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최초 경쟁률에 비해서 실제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실질 경쟁률이 크게 거의 한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도 법학과하고 전자전기 같은 경우에도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을 비교했을 때 크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아직 미정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을 충족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 일단 정리를 해놨는데요. 먼저 인문계열부터 보시면 이제 두 개 영역 등급 합이 6이냐 7이냐. 그래서 6을 반영하는 대학과 7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까다롭죠. 두 개 등급 합 4냐 5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대학의 수준을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세 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용하는 대학, 수능 최저 기준을 미적용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들 대학 가운데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 가운데서 나는 충족하는 대학이 없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미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시면 본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능 최저 기준이 미적용되는 대학은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은 더욱더 치열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웬만하면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대학에 지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두 개 영역, 세 개 영역 등급 합을 비교해 보신 다음에 야, 저 대학은 생각보다 대학 레벨에 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이 꽤 까다롭게 걸려 있네. 또는 반대로 대학 레벨에 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이 비교적 헐겁게 걸려 있네. 라는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것과 관련 지어서 예를 들면 대학 레벨에 비해서 헐겁게 걸려 있다. 그러면 충족하는 비율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작전을 짜셔야겠죠. 자, 그런 상태 하에서 올해 참고하셔야 될 것은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수능 최저 기준이 이제 변동이 발생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가톨릭대 뭐 간호학과라든지 뭐 건대, 동대 쭉 서강대부터 해서 제가 여기 이제 등급 합이 달라진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뭐냐? 완화되고 있다. 완화되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 주요 대학들의 어떤 수능 최저 기준이 좀 완화된 대학이나 모집 단위들이 있다. 그러면 올해는 이를 충족하는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논술고사 성적이 더 중요해질 것이고 실질 경쟁률 또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이론상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단지 내가 이런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에 그치시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자, 성균관대하고 중앙대 같은 경우도 조금 달라진 양상이 좀 이전 전표에서 보신 대학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해 봤는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탐구 한 과목 반영했어요. 근데 올해는 각각 탐구를 별도로 해서 세 개 영역이 아니라 세 개 과목입니다. 그래서 탐구 두 과목을 이 세 개 과목에 모두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4개 등급합 5였는데 올해는 3개 과목 등급합 4로 그래도 다소 좀 완화됐죠, 일단.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년도와 다르게, 자, 첫 번째 특징은 영어 2등급도 1등급으로 쳐주기 때문에 이 3개 영역에 영어 2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등급 쳐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충족하는 비율이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고요. 약학과 같은 경우도 탐구 두 과목 평균이었는데 올해는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다소 좀 작년도에 비해서는 줄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표로 보고 계신 대학들은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올해 실질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이론상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실제 그러면 전반적으로 올해 주요 대학들의 수능 최저 기준이 이제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실제 그럼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 중대 거를 제가 중앙대 거를 가져와 봤는데, 자, 인문계열에 해당됩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에 탐구를 두 과목 평균을 반영했어요. 근데 2, 3학년도에는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랬더니 인문계열 모집 인원을 보시면 2022학년도에는 320명가량 약 뽑았는데 2, 3학년도에는 거의 100명가량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수는 10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모집 인원이 거의 100명가량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자 수는 1000명 이상 늘어났다. 그래서 경쟁률이 45.7대 1에서 거의 71대 1로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0명 이상 늘어난 인원 중에 물론 합격하는 학생도 불합격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논술 전형의 전반적인 모집 단위별 또는 뭐 대학별 모집 인원이 꽤 볼륨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런 수능 최저 기준 완화가 가져오는 이런 효과는 경쟁률 향상의 효과는 상승의 효과는 꽤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수능 최저 기준 올해 적용되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된다. 다른 학생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문, 그다음에 상경, 그다음에 자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뭐 인문계는 뭐 통합교과형이라든지 뭐 제시문 요약형, 뭐 비교 대조형, 뭐 비판적 사고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출제되고 있고 상경 계열에서는 뭐 자료 해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학, 뭐 확률과 통계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 수리문항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고 자연 계열은 이제 수리 논술을 기본으로 이제 시험을 응시해서 하셔야 되고요. 수리 논술만 실시하는 대학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리 논술만 실시하는 대학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리고 출제 범위에 대해서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수리논술 출제 범위에 미적분 기하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기하 공부가 조금 더딘데 좀 잘 제대로 지금 소화가 안 됐는데 라고 하면 이번 여름방학을 토대로 해서 기하에 대한 부분도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과학논술은 원만 출제하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과학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2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2가 어떤 식으로 어떠한 단원에서 이제 주로 출제됐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인문계열 논술이라고 하더라도 다 동일한 것은 아니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상태 하에서 이렇게 이화여대라든지 외대같이 제시문에 영어 제시문이 등장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반대로 연세대같이 몽땅 인문계열 논술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또 수학, 그다음에 이제 과학과 관련된 제시문들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대학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까다롭겠죠, 준비하기가. 그래서 미리미리 연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원 전략을, 학습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자, 논술 유형의 인문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좀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균관대 거를 먼저 한번 기출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2022학년도하고 2023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면 비슷합니다. 출제 포인트가. 물론 제시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질문의 내용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묻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올해 성균관대하고 경희대가 똑같이 이런 양상으로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했을 때 이와 비슷하게 또는 이러한 양상과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은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본질은 똑같습니다. 제시문의 내용과 논제 분석을 정확히 했느냐가 이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대학별 논술고사의 특징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앙대 같이 제시문의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 이렇게 수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학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 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료 해석 능력도 미리미리 좀 키우실 필요가 있고요. 자, 서강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좀 논제 분석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국어 공부를 읽기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많이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를 보시면 단박에 처음 한번 딱 읽어서는 도대체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지가 명확히 파악이 안 될 수 있어요. 좀 까다롭습니다. 출제자가 도대체 뭘 묻는지에 대해서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대학은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경영 경제와 같은 상경 계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제시문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주로 뭐 기대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제 출제 유형 매년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하셔서 내가 부족한 교과 학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자연계를 이제 보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리 논술만 실시하는 대학의 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고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수리 논술만 실시하는 대학이 많은데 자, 수리 논술만 실시하는 대학이 이렇습니다. 중대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뒀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 올해 과학 논술을 폐지하고 자, 수리 논술만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 논술을 실시할 때보다 수리 논술만 실시하다 보니 이 수학 문제가 좀 더 까다롭게 출제될 가능성도 이론상 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좀 더 꼼꼼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대는 기출문제를 토대로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이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부족한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심화 문제풀이에 대한 준비를 좀 더 꼼꼼히 하셔야 되는 대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경희대 의학학 계열과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 아주대 의학 이런 대학들은 이제 과학 논술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보지 않습니다. 과학 논술만 실시를 하고요. 요 가천대, 서경대 같은 대학은 이제 국어, 수학을 모두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 성균관대 이 작년도 자연계열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지금 제가 여기 기출문제 문항에다가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해놨는데 개수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라고 딱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 해결 과정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결과값을 뽑아낼 수 있냐 없냐라는 걸 보는 건데 사실상 절반만 풀어도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실제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개념 이해라든지 심화 문제풀이가 꾸준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분석하기가 쉽지 않고요. 답안 작성하는 것도 수월치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하나씩 이렇게 기출문제 토대로 준비하시면서 일단은 1번과 2번부터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실제 답안을 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깔끔하게 수식과 나름의 어떤 문장을 토대로 해서 한 큐에 읽어내려갈 수 있도록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 답안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러한 예시 답안도 보시면서 본인이 작성하신 답안지하고 비교하면서 뭘 더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들이 이제 올해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는데 국어와 수학 이렇게 이제 두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수학만 잘해서도 안 되고 국어만 잘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단답형 문항도 있고요. 약수령 간단하게 이 답안을 작성하는 이러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논술 전형을 지원하실 때 과를 낮춰서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요 내용을 넣어봤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비인기 학과라고 해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은 학과라고 해서 꼭 합격 가능성이 높진 않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도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보시면 논술고사 성적을 보시면 철학과가 가장 높습니다. 이게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은 학과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입시 결과가 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 철학과 같은 경우, 사학과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는 이 합격자 평균 내신이 다른 과에 비해서 뭐 미디어라든지 뭐 경영 경제에 비해서 낮을 수는 있지 몰라도
반드시 논술 전형만큼은 논술 전형에서도 이들 과들이 교과나 종합 전형처럼 입결이 낮다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더 입결이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건축이 3위에 해당됩니다.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뭐 화학공이나 컴공, 뭐 화학공은 1위이긴 하지만 나머지 컴공이나 전자공 같은 경우는 이들 모집 단위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죠. 논술고사 성적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학과에 대해서 일단 지원 전략을 세우시되 현실적으로는 이 단연간의 그 대학에서 발표하는 논술고사 그 모집 단위별 성적을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 모집 단위는 매년 최상위, 논술고사 성적이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또는 중하위권에 랭크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과는 한번 지원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데 이러한 자료 수집 과정 없이 과를 최대한 낮췄으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경쟁률에 대한 부분인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강대, 성대, 한양대, 경희대까지 이제 제가 대학들 경쟁률과 이제 수능 최저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담아봤는데 실제 3합 6, 3합 5에서 6 이렇게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나름 세게 걸어놓는다 해서 경쟁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선호도 차이인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은 대학의 경우는 그 대학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든 적용하지 않든 적용하더라도 그냥 지원하시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경쟁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경쟁률과 관련해서 참고하셔야 될 거는 통상적으로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좀 짧고 그리고 내가 어차피 논술 전형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목표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수능 이후에 정시에도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원을 꺼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쟁률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쟁률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과나 종합으로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논술 준비를 하셔서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 이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수능 이전보다 많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 실시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여기 이제 대학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화여대나 외대 같이 이제 같은 날 논술고사를 이제 실시하는 경우는 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보다 조금 더 경쟁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대학은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데 중복이 되는 대학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경쟁률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올해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 날 이제 연세대와 성신여대 자연계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11월 5일 날 서경대를까지 이제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고요. 사실상 그리 많진 않죠. 반대로 수능 이후 보시면 이제 훨씬 수능 이전보다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후에 요 표를 먼저 참고하신 다음에 그 시간대별 그러니까 며칠 몇 시에 보는지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직 수시원서 접수 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하셔야 될 거는 먼저 여러분들이 그동안 3학년 올라오셔서 봤던 이런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평가원 모의고사의 성적 추이를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다해서 준비를 한 시험인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더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공을 쏟아서 준비한 시험이냐 그걸 먼저 따져보시고 그 성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수능 딱 시험 보고 끝나고 나서 정시에 어느 정도 대학의 수준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전력투구에서 4개 영역 말고 그중에 2개 또는 3개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실제 어느 정도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신 다음에 그 지원 대학의 라인을 먼저 잡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실제 라인은 잡았어요. 근데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딱 봤더니 나하고 안 맞아요. 난 영어는 젬뱅인데 난 완전 민족주의자예요. 근데 영어 제시문이 막 등장해. 그러면 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대학에 지원하시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타당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논술고사를 어느 대학부터 어느 대학까지 지원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9월 달에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났다라고 이제 하면 일단 남은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께서는 실제 수능에서도 그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그 대학의 기출문제, 입학처 홈페이지나 가이드북을 통해서 이제 대학들이 좋은 정보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 그 대학의 논술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점검하시고 보완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원한 대학의 논술문제 출제 유형이라든지 답안 작성 분량이라든지 이런 예시 답안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서 실제 실전처럼 연습을 꾸준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멘탈 관리. 이것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데 뭐냐면 논술 전형은 교과나 종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합격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실제 상담하다 보면 뭐 학부모분들이나 학생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변에 누가 논술 전형 붙는지를 모르겠다. 실제 논술을 합격한 학생도 내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감을 안고 준비하는 게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멘탈을 관리해야지만 생각하고 있다 보면 좀 일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답답한 부분이라든지 이 불안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 단계를 좀 더 체계적이고 좀 꼼꼼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논술과 관련해서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채워 나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 당일날이 되어서도 크게 긴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하셔서 논술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 잘 하셔서 올해 꼭 논술 전형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